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여기저기 서서히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는 광고나 음악들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1년 중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할리데이 분위기로 달려가는 시기입니다. 익숙해진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타벅스를 매일 아침 가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란 생각인데, 매년 할로윈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1일이면 새로이 단장한 할리데이 컵이 등장해 왔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이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어진 습관을 새로이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연말을 향한 할리데이에 들뜬 마음이 점점 커지는 시기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몇 주 남은 올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1년의 마무리를 슬기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COSM, Password Manager, 변해버린 식당 비즈니스, 불타지 않는 집, 그리고 항공 기내 매거진입니다. 여러분, COSM,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하실 분 계실 텐데요. 이 COS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소인데요. 바로 이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하고 인투잇 돔 사이에 위치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소위 몰입형 경험을 해주게 하는 곳입니다. 마치 라스베가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그 유명한 스피어의 미니처 버전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뉴욕 양키스를 두르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게임을 이곳에서 즐긴 관중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 경험은 양키스 구장에 가서 그라운드 레벨의 이 덕아웃 바로 뒤에서 보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3,000마일 떨어진 잉글우드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이곳 안에 들어가 보면 87피트짜리 반지름이 되는 사이즈의 12K 레졸루션을 갖춘 스크린들로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크린으로 보다 보면 정말 양키 스타디움에 앉아 보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 사실 문을 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월드 시리즈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는 동안 모든 관중들의 놀라움에 감탄 소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엔터테인먼트와 이 스포츠에 집중된 이벤트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중을 둘러싼 스크린 경험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이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몰입형, immersive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을 약간 학창시절에 구경을 가본 이 별자리 보는 플래네타리움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역시 라스베가스의 미니 스피어 같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 시작은요, 이 과학과 교육 목적의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이 깊게 자리 잡으면서 특히 LA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곳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잉글우드에 위치한 이곳 COSM은 이 처음 줄을 이루었던 이벤트는 주로 UFC 게임들, 그리고 국제 인터내셔널 축구 경기였는데, 이제 조만간 US 오픈 테니스 대회와 이 대학이죠, NCAA 풋볼 게임들이 차례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일반 스포츠 바와 다른 점은 단순히 방송 채널에서 나오는 스포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층 더 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약속하는데요. 이유는 COSM 이벤트는 이 회사 자체 내 카메라로 영상이 조절되면서 이 최소한 4개에서 6개 다른 시각이 보여집니다. 어떨 때는 필드 레벨에서 보는 것도 보여주고,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공중 이 에리얼 뷰를 보여주면서 놀라게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 중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렇게 COSM을 통해 보는 것은 개인이 집에서 도저히 되풀이될 수 없는 경험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실제 액션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는 착각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가면 1층에는요, 넓은 오픈에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 식당도 있고 바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곳은 스포츠 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총 3개의 레벨이 있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루프탑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이 서크 데 솔레이의 오쇼를 커즘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경험이 사뭇 다르다고 주최 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커즘에서 차례로 소개될 수많은 이벤트는 상당히 새로운 경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켓 가격이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이번 월드 시리즈 3차전 가격 같은 거 보면 가장 저렴했던 티켓이 $434 50센트로 나와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표들이 매진됐습니다. 이날 티켓을 사려고 문 여는 오후 3시 30분 이전에 5시간 이전부터 줄을 서 있었다고 말한 여성이 있는데요. 에리카 산티아고 씨는 서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자기 머릿속에 과연 이 티켓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게임을 볼 때는 정말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 앉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큰 스크린에 이들만의 특이한 카메라 앵글이 이유라면서 커즘 자체 내 제작팀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많게는 10군데 다른 장소에서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 월드시리즈 1차전 기억나시죠? 연장 10회에 1점 지고 있던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맨의 역전 말루 홈런 당시, 물론 전국에서 수천만 명이 이 광경을 볼 때 본인은 다저 스타디움 홈플레이트 바로 뒤에서 역전 홈런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커즘의 CEO는 말합니다. 이번 프리먼의 역전 말루 홈런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본인이 겪었던 스포츠 이벤트 중 가장 황홀했던 순간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다른 곳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곳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커즘은 NFL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NFL은 앞으로 목요일, 일요일, 월요일 경기에 커즘 카메라와 제작팀을 보내는 것을 허락했고요. 또 선택된 몇 개 폭스 채널 경기에도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물론 이벤트에 따라서 티켓 가격이 달라지고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 숫자도 달라집니다.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각 층과 홀 그리고 돔 등으로 나누어져서 벌어집니다. 이 중에 홀이 이 그라운드 레벨에 있는 가장 넓은 공간으로 이곳에는 식당이 있고 바가 있고 LED 스크린이 전체를 돌면서 있으면서 모든 NFL 게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돔에서 보는 티켓이 한층 더 비싼데요. 이 안에는 3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테이블, 다양한 높이의 의자들, 부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음식과 음료수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곳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요. 간간히 그 중에는 양키스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커즘이 이곳 잉글우드의 문을 열었고 조만간 달라스의 두 번째 문을 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아틀란타에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커즘 측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현재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 이 경험을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경기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번 뉴욕같이 다른 도시에 갈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또는 티켓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마치 가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10,000원 사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 경기 시작 전에 미국 국가가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집중하는 모습 스타디움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박수와 응원의 열기도 스타디움과 다를 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날 게임을 본 레슬리 몬테 씨는 진짜 스타디움에 가서 보는 것 같았다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파울볼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미타 지역에서 세일즈 매니저로 있는 이 벤 셔피로 씨는 열렬한 뉴욕 양키스 팬인데요. 비록 게임은 졌지만 이번 경험은 너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다저 스타디움보다 이곳에 약간의 다른 점을 비교를 했는데 한결 사람들이 점잖고 이 뉴욕 팬이라고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한층 더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잉글우드에 위치한 커즘에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엄청나게 많은 어카운트를 열고 아이디 정하고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만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렇게 많은 비밀번호들 다들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일에 개인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이 이렇죠. 수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잘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수많은 패스워드를 매니지해 주는 것들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편리함과 안전도, 시큐리티를 가져다 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큐리티를 가져다 주는데 이제는 이것이 기업적인 차원의 많은 방어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은 회사와 직장들이 사용이 편리한 원 패스워드 같은 회사, 이 도구를 사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유는 서포트도 아주 좋고요. 사용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또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 습관 취향도 쌓이게 해주면서 한층 더 편리한 사용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비밀번호 패스워드 매니저는 개인적인 차원의 많은 개인정보, 크레딧카드 정보, 또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도구로 시작했죠. 그러다 팬데믹 동안 특히 많은 회사들이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변하면서 종업원들이 회사 안에서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서 많은 다른 디바이스, 도구를 이용해서 정보를 열어보고 일하는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사 차원의 이런 도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변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패스워드 매니저는 한층 더 중요한 것이 되었고 이럴 때 모든 비밀번호를 합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회사 차원의 큰 장점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기업 차원의 패스워드 매니저를 사용하는 것은 종업원의 현재 습관에 더 강력한 안전도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또 많은 종업원들은 개인 생활에서 사용되는 패스워드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이런 습관을 직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자연스럽게 옮겨오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럴 때 원 패스워드 같은 곳은 사용자의 개인 어카운트와 직장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동시에 함께 연결시켜주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개인과 공적인 회사 어카운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동시에 같은 플랫폼을 열어볼 수 있다는 자체는 이 직장 내 임무 수행면에 큰 장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 등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도 똑같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사실 원 패스워드라는 회사는 개인적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시작했지만 기업 차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비밀번호를 넘어서 그 안에 API 키를 보관하고 기업 내 코퍼레이트 카드나 다양한 중요한 회사 내 정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사용자를 조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 내 팀 멤버들만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특히 많은 도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패스워드를 공유한다는 그 자체는 회사 안에서 최악의 금물이 되어 있었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원 패스워드는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Secure Sharing Capability로 인해서 실제 패스워드가 나타나지 않고서도 그 안에 내용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러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새어나가는 위험을 막아주고요. 이렇게 안전도와 사용의 편리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장점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 회사 자체 내 기업 내 운영진들에게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차원의 패스워드 매니저를 도입하는 데는 이 적절한 운영 시스템과 시설과 장비들이 요구됩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Mac이라든지 Windows, iOS, Android 등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가능한 현실이죠.
특히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달라도 서로 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원 패스워드는 모든 다른 시스템을 합쳐주는 데 최고라고 강조합니다. 기업 차원의 모든 일하는 종업원들의 안전도를 보장하는 것이 이들이 임무에 주력해서 최고의 생산력, 프로덕티비티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죠. 회사 장비를 사용하든 아니면 개인 셀폰을 이용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패스워드 매니저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복잡하고 강한 패스워드 사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가 해킹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한 대로 개인적인 편리함에서 시작해서 이제 기업 차원의 필수적인 존재가 된 이 패스워드 매니저만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에 중요한 것인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증가해가면서 개인적인 안전도와 기업적인 차원의 시큐리티는 동시에 필수적인 것으로 변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필수적인 것으로 변해온 것이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패스워드 매니저는 추가로 변해갈 것입니다. 비밀번호 확인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를 알아내는 방법도 발달되고 더 신속한 방법이 등장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사용이 편리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의 사용 습관들을 파악하는 기술 등으로 기업적인 차원의 직장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보호 안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야말로 기업적인 차원에 가장 원하는 것이죠. 패스워드 매니저, 앞으로 더 빠르게 발달될 것이 전망되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사용하는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여기서 혁신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서 시간 문제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 목소리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지나간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많은 타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당연히 식당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 힘든 상황에 변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난 현재도 그중에 많은 것들이 굳어진 것들이 상당수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식당업을 비롯해서 많은 대부분의 호스피탈리티 산업계는 한번 이렇게 큰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많은 변화를 받아들이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하는 외식이야말로 코비드 시절 모든 것이 변했죠.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기억나십니까? 미국 전국 모든 식당들은 살아남기에 급급했죠. 전국이 락다운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금지됐었죠. 그렇게 얼마 기간이 지나고 서서히 재오픈이 시작될 때 바이러스 번지는 것을 막는 차원의 많은 규율이 적용됐습니다. 현재 모든 식당에서 준수하고 있는 많은 이 헬스 코드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결한 방법, 또 모든 표면 살균 정도, 뜨거운 물의 온도, 손 씻는 장소 변형 등 이 모든 것들이 1918년 플루 전염병 이후에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모두 거친 코비드는 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변화가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자리 잡게 만든 것이죠. 그중 몇 개를 이렇게 살펴보면 단연코 그 중에 하나가 QR 코드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주문할 때 QR 코드를 쓰죠. 팬데믹이 막 일어나고 그때 당시 식당의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손으로 접촉할 필요 없는 메뉴는 아주 너무나 절실한 시절이었습니다. 커스터머는 본인 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이것을 보면 PDF 메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 방법으로 주문뿐만 아니라 돈 지불도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필요하긴 하죠. 이제 팬데믹이 사라지고 그런데 상당수 식당에서는 다시 QR코드 사용해서 예전 메뉴로 돌아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QR코드는 영원히 자리 잡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고집하는 식당들은 이들이 말하는 주 이유는 편리함과 자유로움입니다. 종업원 없이도 주문과 돈 지불이 가능해서 그렇다는 거죠. 글로벌 QR 메뉴 소프트웨어 제공 회사인 메뉴 타이거의 벤저민 클레이 CEO는 식당들이 여전히 관심도가 많다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올 첫 번째 4분기 동안 새로이 사인업한 식당이 37.6%가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이 다음으로 변한 것 중 하나는 많은 식당들이 예전보다 얼마나 깨끗한지를 커스터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식당을 깨끗이 하는 건 보통 눈에 보이지 않게 뒤편에서 조용히 해왔다면 코비드 시절 이후에는 뒤편에 숨기기보다는 한층 더 오픈된 상태에서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하는지를 보여주게 변했다는 것이죠. 사실 식당을 리뷰하는 전문가들이 주목해서 조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얼마나 깨끗한지 클린니스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커스터머 4명 중 3명꼴로 75%는 온라인 리뷰를 보면서 거기에 청결하지 못하다고 나 있으면 그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새 온라인 리뷰에 별표, 이 스타가 하나가 늘어날수록 그 수익이 5에서 7% 증가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식당 전체 차원의 최고 레벨의 청결함을 나타내는 데 총력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팬데믹 이후 더 강화되었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변한 것 중 하나는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많은 식당들이 다시 쓰는 식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락다운 이전에는 사실 반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디스포저블에서 멀어지는 추세, 그때 당시에는 친환경 차원에 이런 데서 멀어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팬데믹 이후에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국 내 1년에 160억 개 디스포저블 컵이 사용되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타이로폼 같은 리사이클링이 어려운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은 결국 환경 차원에서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죠. 또 다음 변화는 QR코드와 비슷한 이유로 이제는 많은 곳에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가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당에서 볼 수 있고 그로서리 스토어, 심지어 가구점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팬데믹 이전부터 트렌드로 자리 잡아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팬데믹 동안 그 속도가 몇 배 더 빨라진 것이죠. 이런 키오스크는 영국과 유럽 전역의 미국보다 더 많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좌석이 20개 미만인 작은 식당이나 이 테이크어웨이 전문 식당에서도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나 스크린을 통해 커스터머들이 직접 오더 주문하는 것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요새 식당에 이 로봇이 등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음식을 테이블에 딜리버리 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 쓰고 난 이 접시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로봇 하나에 $20,000까지 나갈 수 있지만 로봇 하나가 종업원 1.7명에 해당된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이 로봇의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은 쉬지 않고 늘 일하는 종업원이고 오버타임도 없고요. 아파서 결근하는 일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락다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음식을 딜리버리하는 주문이 쇄도했었죠. 우버 이츠에 가담하는 식당이 이 전년에 비해서 무려 70%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직접 요리하지 않는 음식 먹는 방법이 많이 변한 것이죠. 코비드 이전에는 주문했던 음식 중에 62%는 본인이 픽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식당 비즈니스의 80% 테이크아웃이 우버 이츠 같은 third party 딜리버리나 아니면 온라인 주문을 하고 본인이 직접 픽업하는 것이라고 엄청난 증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락다운 기간 동안 호스피탈리티 산업계 종사하던 이 요리사 쿡에서부터 웨이트리스 같이 많은 숫자의 경험 많은 일꾼들이 다른 산업계로 영원히 옮겨간 것이 역력합니다. 이들은 수십 년 넘는 경험을 소지한 사람들인데 이 산업계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요새 그래서인지 식당업계 종업원 숫자도 2022년 당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4%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식당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이죠. 87%는 부족한, 불충분한 숫자의 종업원을 가지고 운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당시 상황에 맞춰야 했던 실정에 변해버린 것들이 이제는 영구히 자리 잡아 버린 현실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콜로라도주의 멋있는 로키 마운틴 경관이 보이는 이 덴버 외곽 지역에 사는 이 멜러니 글로버 씨 얘기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산불에 집이 전소됐습니다. 그때 당시 산불로 1000채 이상 주택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멜러니 씨 남편과 아이들은 불이 활활 타는 집안에 30분가량 갇혀 있었는데 다행히 결국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악몽은 아직도 다 가시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새로 지을 집을 이 화재에 타지 않는 옵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불에 타지 않는 흙으로 만든 earth block을 이용해서 집을 지은 것이죠. 멜라니 씨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거주해온 인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북부지방에서도 동굴을 파내고 거주한 기록도 있고요. 이 예멘에서는 흙을 빚어 집을 지은 기록도 있고, 미국의 콜로라도, 뉴멕시코 지역의 원주민들도 흙으로 만든 집, 아도베 방식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도베라는 스페니쉬 단어 우리가 가끔 접하는데요. 흙벽돌이란 의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방식으로 집을 지어온 것이죠. 이렇게 흙으로 두툼하게 지은 벽은 여름에는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해주고 추운 겨울에는 태양열을 집안에 유지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는 흙을 이용한 건축 방식이 상당히 뒷전에 밀려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기후변화에 산불과 동반되는 화재 강도가 점점 더 극심해지면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화재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흙으로 짓는 집에 대한 관심도는 아주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상당수의 연구 결과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흙으로 지어진 집들이 산불에 저항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상당히 이것은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계획되고 지어진다면 이 아도베 하우스는 강한 산불에 저항하고 집이 유지될 확률이 더 높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데 여기서 적절하게 지어져야 한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도베 하우스에는 겉으로 툭 튀어나오는 나무 빔이 있는데 이 빔은 불에 타기 쉽다는 지적이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약간 수정되어야 하고 이런 빔도 사실 튀어나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빔도 흙을 이용해서 제작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2021년 UC 데이비스 연구팀이 내놓은 것인데요. 강력한 압력으로 압축된 흙으로 만들어진 earthen block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산불의 온도보다 더 뜨거운 섭씨 1900도로 불을 태워보기도 했고요. 또 섭씨 1200도 정도 되는 오븐 안에서 넣어서 테스팅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블럭은 오히려 붉은색 점토 클레이로 변형된 것이고요. 마치 도자기를 구워낸 것처럼 단단해졌고 이것을 두고 결론을 내렸는데 화재를 이겨내기도 하지만 더 강해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여기다가 추가로 방수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집이 다 타버려도 벽만 견디고 남아있다면 새로 집을 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몇 개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던 산불, 밥캣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2000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2000 그 전에 2008년에 흙으로 지어졌던 스티비 러빗이 집인데 이웃 전체가 시커멓게 타버렸지만 이 집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전체에서 유일하게 서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와서 뉴멕시코주의 만자노 산맥 화재 당시에도 18,000에이커를 태우고 12채 주택이 전소되었는데 오래전으로 흙으로 지어졌던 교회 하나만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 말한 글로버 씨는 앞마당 정원을 잘 가꾸는 여성으로 화재로 다 타버린 집에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다 탔지만 흙으로 만든 화분들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흙으로 만든 집을 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글로벌 씨는 북아일랜드 출신의 남편도 이탈리안으로 이들은 예전 모국에서 흙으로 지은 집에 대해서 생소하지 않은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차를 타고 가다가 콜로라도 얼스 회사 광고를 이 빌보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들이 내놓은 압축된 흙으로 만든 벽돌 이코 박스를 판다는 것을 본 것이죠. 이 콜로라도 얼스의 이 회사의 주인인 리사 모리시는 2000년 회사를 오픈했고요. 이들이 내놓은 제품은 흙에다가 라임스톤을 추가하고 물을 섞어 강력한 압력으로 눌러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가열되지 않고 만들어져서 일반 벽돌과 달리 가공 과정에 이산화탄소 방출이 없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또 다른 희생자가 있습니다. 멜러니 맥캐넌 씨인데 이 맥캐넌 씨도 화재로 집을 잃고 새로 짓는 집은 아도베로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원래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성장한 맥캐넌 씨는 자라는 과정 동안 이 아도베 집은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집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안다고 하면서 여름에도 에어컨디셔너가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앞에 말한 글로버 씨의 새로 지은 집도 이렇게 보면 두텁고 에너지 효율성은 높은 유리창으로 둘러져 있고요. 두꺼운 벽이 인상적입니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화재가 다가온다고 해도 불에 탈 것들이 한층 적고요. 통풍이 잘 되는 벤틸레이션을 고려해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에서 불이 들어올 수 없게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이제는 만족해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earth home을 더 짓는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사실 빌더들이 신속하게 짓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거부가 아주 강한데요. 아도베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높은 인건비도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죠. 이것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료 가격은 낮을지 몰라도 인건비로 전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설 분야는 이런 집 건설에 관심이 별로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 거기다 추가로 로컬 정부의 건설 제재와 코드들이 이런 프로젝트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강해지는 와일드 산불에 집이 전소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악몽인지 모른다고 산불 피해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불에 탈 수 없는 흙으로 만든 집이 과연 얼마나 보편화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비행기를 타서 좌석에 이렇게 딱 앉으면 바로 앞 포켓에 있는 매거진이 있죠. 이 매거진을 한 번씩 들춰보기도 하는데 이런 소위 인플라이트 매거진 안에 내용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코스타리카에서 벌어진 자동차 경주 등 정말 다양한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전 인플라이트 매거진 이름이 아메리칸 웨이인데 이것은 1990년 한 해에만 비행기 탑승객 7,300만 명에게 다가갈 정도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행기 도착하는 목적지에 연관된 많은 비즈니스들의 마케팅 전략을 뛰어넘는 존재였죠. 여행객이 진정
흥미롭게 읽게 만든 질 높은 매거진이었습니다. 1988년에서 93년 사이에 이 매거진의 편집자, 에디터였던 더 크릭튼 씨는 말합니다. 정말 그때 황금기, 골든 에이지였다고 기억을 하면서요. 너무나 인기가 높아서 항공사 회사 전체에서도 우리에게 매거진 제작을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주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다양하고 선택폭이 넓은 인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또 상공 35,000피트에서 빠른 무료 와이파이 시대로 더 이상 인플라이트 매거진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면서 설 자리는 사라진 것이죠. 거기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진 것을 기피하는 습관들이 생기고 이런 변화는 더 빨라졌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매거진 마지막 이슈는 2021년 6월에 내놓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사도 그들의 헤미스피어 매거진도 32년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9월에 중단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항공기 매거진은 하와이안 에어라인스의 하나후라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3월 매거진을 이미 중단한 알래스카 에어라인스에 이것이 합병되고 조만간 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사들의 기내 매거진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때 당시는 마케팅 도구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패남의 인플라이트 매거진인 이름이 클리퍼가 1975년 10월 이슈를 보면 아프리카 케냐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고요. 또 뉴질랜드, 리오데자네이로 이 모두 패남이 가는 목적지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80년대, 90년대 들어 더욱 다양한 컨텐츠에 비즈니스 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 환상적이고 흥미로운 목적지들을 줄줄이 소개하면서 황금기를 맞았죠. 아메리칸 웨이 안에는 2개의 픽션 소설을 실기도 했고요. 작가들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면서 한때 매거진 안에 소설의 존재가 최고가 되기도 했고요. 유명한 작가들 초빙도 늘어나고 이 트래블 매거진의 최고 중요한 섹션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헤미스피어의 마지막 이슈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홈베이스인 시카고에 대한 스토리를 실었는데 이 Three Perfect Days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인플라이트 매거진이야말로 가장 최근까지 남아있던 이 프린트된 종이 저널리즘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에 제니 애덤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애덤스 작가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아메리칸 웨이, 또 헤미스피어 그리고 몇 개의 추가의 항공사 매거진에 글을 써온 사람입니다. 애덤 씨가 추측하기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인플라이트 매거진에 실린 본인 글이 약 55개 정도라고 합니다. 매거진은 작가들에게도 보수도 두둑히 주었는데요. 작가들 물론 경력과 위상 등을 감안해서 단어 한 개당 1달러에서 2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 글을 쓰고 나면 보통 3,000달러는 기본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거진이 사라지면서 많은 작가들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내용들 중 상당 비율이 흥미로운 픽션들의 또 목적지에 대한 커버리지들이 많이 차지했고요. 맨 뒤편에는 기억나시죠? 이 항공사 노선들과 지도를 있었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지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면서 항공기가 크면 클수록 그 지도와 노선도 한층 더 컸고 어떤 경우에는 한 페이지가 모자라서 길게 접히는 옵션으로 전 세계 글로벌 노선들이 올라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달라스 지역에 사는 레인 터렐 씨가 있는데요. 레인 씨는 본인이 어릴 때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사실 셀폰이나 좌석 앞에 엔터테인먼트가 없을 시절에 비행기 좌석에 앉아 매거진을 펼치면 나를 완전히 다른 세상에 데리고 갔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조그만 마을에서 성장한 본인에게 전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었다고 했고요. 이러면서 비행과 여행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뒤에 지도를 잘라가지고 와서 집에 돌아와 방 침대 위에 붙여놓은 적도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다양한 곳에 여행 가는 꿈을 꾸어온 것이죠. 이제 이런 지도도 다 사라지고
현재는 좌석 앞 모니터에 실시간 디지털 지도에 플라이트 인포메이션으로 보여주게 변했죠. 1966년 아메리칸 에어라인즈가 시작한 이래 다양한 문화, 라이프 스토리, 또 여행에 연관된 다양한 아티클들이 실려왔죠. 결국 2021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이 사라진 기내 매거진이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고 비행기 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은 무궁무진합니다. 영화와 TV쇼 등 600개 넘게 들어있고요. 이 150개가 넘는 컨텐츠들도 있고 이 중에는 다양한 클래스들도 있습니다. 수백 가지 넘는 어린이들 컨텐츠도 있고 음악 콘서트나 퍼포먼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비행기 안에서 힘든 마음과 몸을 도와주는 다양한 미디에이션이나 이 릴렉세이션 엑서사이즈도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본인의 셀폰이나 랩탑, 태블릿으로 이 스트리밍이 가능하면서 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사용되는 종이도 사라지고요. 이제는 이 비행기 무게도 줄여주면서 친환경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제 비행기 안 좌석 앞에 포켓에 있었던 인플라이트 매거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예전 비행기 타면 다소 흥분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고 앞에 꼽혀있는 매거진을 꺼내 한 장씩 넘겨보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비행기를 자주 타볼 기회가 적어서인지 각 페이지마다 실려있는 신기한 스토리나 가보지 못한 장소 사진들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쳤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전세계 지도에 항공사가 가는 모든 노선들을 보면서 지구 구석구석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오랜 옛날에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려면 추가로 돈을 내고 헤드폰을 받았던 기억도 가물거립니다. 그러나 이제 비행기 안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첨단 디지털과 와이파이로 엄청나게 광범위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행기나 매거진은 무의미해져 설 자리를 잃었고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